안녕하세요. 뮤즈집의 새로운 박스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과학수사의 역사입니다.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기는데요. 그 답을 뮤즈집과 함께 박물관에서 찾아볼까요? 이번 박스의 구성은 과학수사 역사의 주제에 맞는 스티커로 직접 나만의 박물관을 이렇게 꾸며볼 수 있는 스티커와 그리고 이번 테마를 설명하는 큐레이터 레터, 그리고 상세한 역사를 QR코드와 함께 접할 수 있는 컨텐츠 카드, 그리고 실제 제연물로 구성된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볼까요? 세상에 범죄가 없다면 정말 좋겠지만 전 세계 78억만 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범죄는 불행히도 의견 차이로 인해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려 1797년 한글로 작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의학서 중수문헌로 언해를 통해 과학수사 기법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인류는 과학수사를 통해 안타까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죠. 첫 번째 제연물 패키지를 살펴볼까요? 패키지에 들어있는 숟가락, 종이, 유리 슬라이드는 어떤 수사에 쓰였던 물건일까요? 바로 타살이 의심되지만 외관상 특이점이 보이지 않을 때 중독사, 즉 독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한 예전 기법들입니다. 과거에는 중독사를 감별하기 위해 은수저나 은비녀를 쥐엄나무 껍질 삶은 물에 씻은 후 목구멍에 넣어서 검은색으로 변하면 독살로 판단했는데요. 은이 독에 닿을 경우 검게 변하는 성질을 이용한 조선시대의 과학수사 기법입니다. 뮤즈집이 전달드리는 수저는 제연물이니 상징적으로 그 개념을 이해해 주시고 실제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세요. 두 번째 들어있는 것은 종이와 유리,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기법을 직접 체험해보는 DIY 키트입니다. 현대에는 단순한 독살 여부를 넘어 어떤 종류의 독극물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과학수사의 중요한 요소인데요. 크로마토그래피는 종이에 묻힌 혈액 샘플이 스며 올라가며 혈액 속 각 물질의 무게에 따라 성분이 나뉘는 원리로 성분의 무게를 분석하여 독극물의 종류를 판단합니다. 뮤즈집의 키트를 통해 종이 하단에 각각 여러 색의 사인펜으로 작은 점을 그린 후 살짝 물에 적신 후 반응을 살펴보세요. 한 가지 색으로 보였던 색이 이렇게 여러 색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놀랍지 않나요? 다음 패키지를 살펴볼까요? 이번 구성품은 바로 지문을 통한 수사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11월 공식적으로 지문을 이용한 수사를 시작하였는데요. 초기에는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일일이 용의자의 것과 비교하며 검거하였는데 대조할 용의자의 지문이 없는 경우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55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발족되고 1968년 이후 주민등록증 발급 시 지문을 등록하는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범죄자뿐만 아니라 변사자,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신원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연물을 통해 지문과 지문의 일부분인 쪽지문을 통해 범인을 검거한 신문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읽어보시면서 지문이 범죄자 검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보아요. 그리고 뮤즈집이 준비한 지문 카드를 보시면 지문의 주요 특징과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지문 스탬프를 통해 나와 가족, 친구들의 지문을 찍어보고 서로 어떤 유형의 지문을 가지고 있으며 특징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각 지문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어울리는 직업도 나와 있으니 재미로 함께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작은 통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지문 채취 분말인데요. 실제 물건에 지문을 묻히고 지문 채취 분말을 통해 지문을 채취해 볼까요? 이제는 지문뿐만 아니라 음성, 안면, 홍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특정인을 선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어떤 방법이 더 진화하고 발전할지 상상해 보아요.
다음 구성은 우리에게 익숙한 DNA 기법입니다. DNA는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의 모양을 띠고 있는 우리 몸 세포의 중심인 핵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중 나선형의 DNA는 46개의 염색체와 5천만 개에서 2억 5천만 개의 염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DNA를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극히 드물어 DNA는 범인을 검거하는 현재 가장 강력한 증거물로 채택됩니다. 이런 DNA는 피, 소변, 타액, 혈액, 그리고 머리카락 등 사람의 세포가 닿은 모든 곳에 아주 적은 양이라도 추출할 수 있답니다. DNA로 검거한 주요 사례들을 신문 제언물을 통해 살펴보고 과학 수사에서 DNA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마지막으로 요즘 여러 매체를 통해 우리가 접하고 있는 프로파일링입니다. 프로파일링은 누가 범인인지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용의자의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수사 방법입니다. 바로 용의자의 유형을 추정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막연히 주변 많은 사람을 조사하는 것보다 빨리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겠죠. 1919년 기준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검거율은 77.2%로 미국이나 독일보다 훨씬 높은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단초가 되었던 프로파일링이 국내에는 2000년에나 도입되었다는 사실과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번 뮤지집 컨텐츠에서는 여러분 스스로 프로파일러가 되어 범인의 유형을 추측해보아요. 먼저 프로파일링 사건 파일을 살펴볼까요? 사건 개요를 볼게요. 인적이 드문 폐건물에 특이한 모양의 상처가 난 A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평소 출퇴근길에 사용했던 자동차는 번호판이 사라진 채 인근 버스 터미널에서 발견되었고 차 안에는 몇 가닥의 실, 현금, 업무 서류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증거물과 함께 추릴 수 있는 범인의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사건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면 특이한 모양의 상처가 심장 부위에 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중 범행 도구로 사용했을 법한 도구의 모양은 이 중 어느 것일까요? 또 현장 사진을 보면 여러 개의 발자국이 있는데 서로 다른 크기의 발자국임을 살펴볼 수 있어요. 어쩌면 범인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요? 또 주변에서 발견된 지문도 용의자의 것일 수 있으니 꼭 수사해야겠죠. 그리고 이 의문의 실뭉치는 무엇일까요? 용의자의 옷에서 나온 것일까요? 아니면 옮기는 과정에서 사용한 차에서 나온 섬유일 수도 있고요. 아님 피해자를 옮길 때 사용했던 담요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지갑에 남아있던 돈인데요. 돈이 남아있는 것으로 봐선 강도 목적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폐와 비교해보면 과거의 지폐로 보이는데 사건 당시 연도를 추리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작은 단서라도 우리가 사건에 대해 추리하고 용의자를 좁혀가는 과정이 프로파일링의 중요한 단계랍니다. 여러분의 추리력으로 범인의 유형을 프로파일링 노트에 적어보아요. 이번 박스는 즐겁게 체험하셨나요? 뮤지집은 보다 흥미로운 역사와 박물관 이야기로 다음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